이재명 도지사가 연루됐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화천대유. 그것이 지금 보면은 뉴스가 여러 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다가 드디어 정청래 씨까지 투입이 됐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지저분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럴 겁니다. 박영수 이러다가 곽상도 그리고 이제는 뭐 계속 이쪽 보수 쪽에 무슨 원유철도 그렇고 이런 이름들이 드디어 그 최순실 씨 변호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부패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권의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 방향으로 잘 잡아가겠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정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뉴스들을 좀 들춰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가 평범한 대법관은 아니었다. 그 부분입니다. 권순일 씨는 그냥 대법관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이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권순일 씨가 이재명 시장,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건 옛날 성남시 문제다 이러는데 그 사건도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들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재명 시장의 성남 대장동 개발회사 화천대유 여기에 권순일 씨가 2020년 11월부터 경영 고문으로 있었다. 이거 이미 알려졌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법관 경우에 퇴직을 하면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민간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상당히 그 형식 논리적인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가령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가지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21세기에 특수계급 취급을 하는 거냐?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될 겁니다.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죄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아주 큰 일도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 상태로 간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저질러도 사실 거의 대부분 90만 원, 80만 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것을 정할 때는 정치인은 벌금 100만 원이 나올 만한 그런 짓도 하지 마라. 거기에 그냥 목을 거는 거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법원에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면 마치 일반 국민에게 사형 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사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거 정치자금 문제 맞죠?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갑자기 무슨 청탁이니 선물이니 해가면서 김영란법 건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기들끼리 그저 서로 봐주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들어갈 문제인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이 권순일 씨는 사내 변호사가 아니었다. 변호사 업무를 본 게 아니다. 경영 고문이었다. 그 다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보수를 받을 만큼 합당한 역할을 했다. 매일 가가지고 아마 그 30제곱미터씩 땅을 팠던 모양이죠. 보수 받을 만큼 합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사자인 권순일 씨는 동아일보에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줄 몰랐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거 보도됐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게 거짓말이다 하는 게 밝혀졌죠.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바로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난 그겁니다. 거기에 대법관 권순일 이렇게 판결서에 이름이 딱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찾아내니까 아니 근데 못 찾아낼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권순일 씨가 그때 갑자기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사퇴를 했답니다. 사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변명을 했습니다. 화천대유는 그 판결,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했던 그런 대상이 아니었고 나는 주심도 아니어서 원심 판결을 읽지도 않았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지 몰랐다. 또 한 번 이렇게 우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이미 결론 났죠. 여러 가지 그 논점들이 있습니다. 1심 그리고 항소심 그 판결서를 읽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불성실한 태도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가지 더 나온 것이 권순일 씨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게 또 위법하다 하는 지적도 또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은 2020년 7월 16일 이 대법원 판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이것을 두고 언론사에서 이미 제목들을 명확하게 다 뽑았죠. 이거는 이재명에게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권순일 씨는 이재명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좌파 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권순일 그 당시 대법관이 이 판결에 있어서 이재명 무죄가 나오게 하는 캐스팅 보드였다, 이렇게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순일 씨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다수 의견을 따라간 것이다. 그런데 벌써 몇 차례 자신이 이렇게 변명인지 해명인지를 쭉 하면서 그것을 볼 때 권순일 씨는 문재인 화법을 익힌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죄라고 해놓고 무죄가 아니고 다수 의견을 따라갔다.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법관이 다수 쪽으로 갈까 소수 쪽으로 갈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거 역시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 한 번의 거짓말을 보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째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라도 가야 하는지, 당장 그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등록을 못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겨레 신문조차 이렇게 썼습니다. 고문직을 사임했는데 화천대유에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 또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9월 18일이었는데 9월 24일 권순일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0달 동안 받은 그 보수 전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이런 사연도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는 한 달에 1,500만 원씩 해서 10달 1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뉴스에서 권순일 씨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용을 잘 보면 역시 그 변호사로서의 감각이 곳곳에 발휘가 되고 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야 공무원이 아니면 사인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하는 화법이다. 그런 겁니다. 사인이 그냥 사인이 아니죠.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본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민이 좀 더 중하게 쓰고자 해서 그 자리에 두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런 신임을 받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직을 떠나게 되면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일반 국민들처럼 자유로운 사인인 것처럼 말을 한다. 본인이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이 됐다. 그리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이 하는 시간당 그 노동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달에 1,500만 원이 합당한 보수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합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나는 부담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내던진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권순일 씨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급심 판결문에 화천대유가 여러 번 등장한다. 그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심리에서 무죄 쪽에 섰던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그 판결 이재명 무죄라고 하는 판결을 내고 단지 4개월 후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갔다. 한 달에 1,500만 원 받는 자리를 덥석 받아서 갔다. 이거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 보기에 지금 돈 받고 취업하지 말라 한 그 기간에 전관 예우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권순일 씨에게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은 권순일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 무슨 투자라든지 또 이익을 남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부분,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입장도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이 관계가 더 핵심이 되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는 누구인가? 한간에서는 권순일 씨가 굳이 정치 성향을 나누자면 보수 쪽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수인지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라고 하기 어렵다. 뭐 이런 평가가 조금 더 많은 듯 합니다. 그것은 권순일 씨가 언제 대법관이 됐는가? 뭐 이런 것과 관계가 있겠죠. 권순일 씨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일, 그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하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덮친 그 혐의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권순일 씨가 청와대를 갔다 왔다 했던 그 장본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대법관이 됐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대법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두고 권순일 씨는 보수 쪽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거의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가 복무한 기간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동안에 각종 중요한 선거가 다 있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완승했다고 하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직접 관할을 했던 것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것이죠. 그의 그 이력만 가지고 본다면 권순일 씨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고, 물론 시간적 흐름이 그렇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쪽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쪽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재명 무죄, 그쪽에 선 사람이죠. 이재명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좀 이상하죠. 권순일 씨는 정의당이라든지 소위 그 촛불 세력에게 있어서 중요한 적폐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반드시 법관 탄핵을 시켜야 한다, 이랬던 인물인데 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고, 대단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좋은 자리까지 가고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민주당과 이재명 씨, 그리고 좌파들에게 지금 대우받는 권순일 씨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 이재명 씨나 문재인 민주당 쪽과 뜻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밖에 드러냈을까? 그리고 보면은 이게 2017년 12월 이미 그런 면이 두드러집니다. 2017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출신 위원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내용들인데 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을 하겠으니까 응하라 하는 요청을 며칠에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한 날짜는 며칠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권순일 씨가 답을 합니다. 12월 1일, 2017년 12월 1일에 나를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가면은 위원장이 되겠죠. 그 위원장 자리에 앉히겠다 하는 그 요청을 받았고 바로 그 당일에 수락을 했다. 주면 받는 사람이다. 다른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좀 체면상 아니면 또 좀 생각을 해보느라고 기다리겠죠. 이게 정말 원했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당일에 하겠다고 했답니다.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한 사마리안법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권순일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집단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은 공동체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헌법주의 국가인 것이죠. 이러면 사상이 좀 다른가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겁니다. 권순일 씨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5월, 이거 2017년 5월 보궐대통령 선거를 가리킵니다. 지난 5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부의 극치라고 해야 하겠죠. 어떻게 제19대 그 보궐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된 선거라고 하는가? 설령 그렇더라도 온 국민이 사실은 슬픈 마음으로 치른 선거인데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이때가 2017년,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거 잘하겠다 이런 것이죠. 나를 보고서 채택해주면 그거 잘하겠다. 이와 더불어 헌법 개정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인물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헌법 개정에 지금 동조하고 있다. 선봉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제출을 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문제 많았죠. 이거는 지난 리마연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때 선거법 고치고 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순일 씨가 말을 합니다.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비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수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라는 것은 이게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국민투표를 통해서 수도를 옮기고 또 통일도 그것으로 하고 이런 그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열심히 그 일을 돕겠다고 한 것이 분명하죠. 대법관 출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권순일인가? 박근혜 양승태의 권순일이 아니었던 것인가? 혹시 캐비넷이라도 열어서 건넸던 것인가? 왜 권순일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특별한 공이라도 세웠나? 또 그게 아니라면 이 중요한 문재인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는 선거에 있어서 특별한 선거 관리를 해줄 것으로 믿었던 것일까? 어떻든 권순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임사를 같이 읽어보기로 합시다. 2020년 10월 30일이라고 뉴스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지난 3년간은,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진통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통이라는 것은 적폐청산 이런 것을 말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풀뿌리 민주주의, 힘이 넘칠 때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럴 때는 좀 쑥 들어가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는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자기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처럼 고도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미사여구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좁은 지역에 그치는 것이지 지방선거 했다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 세계 방역 선거관리의 모범을 세웠다. K방역의 그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마치 문재인 씨의 그 화신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우리 선거사에서 훌륭한 선거로 기억이 될 것이다. 그 좀 과하다 싶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 하면은 그래도 공무원이고 법관을 뭐 긴 세월 좀 했고 그러면 직업적인 예의라도 좀 배 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 하면서 성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 뭐 영광이었다. 그런 신임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보람이 있었다.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선거사에서 훌륭한 그런 선거를 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공시켰고 뭐 또 세계 방역 선거 관리에 모범을 보였고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싶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기가 이제 퇴임하는 퇴임사 아닙니까? 여태 이렇게 잘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왜 굳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가? 이게 이래서 눈에 띄는 겁니다. 퇴임사에서 굳이 부정선거의 방패막이 노릇을 왜 하는 것일까? 게다가 권순일 씨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부정선거를 다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순일 씨는 그게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는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걸 부정선거다 하고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선거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맞는 것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에도 보니까 그 하태경 후보 그 사람도 이상하죠. 대법원에서 아직은 심리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에게 답을 주라고 하죠. 다른 후보자들에게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라. 뭐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라 이러는데 아니 누가 하태경 후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산답니까? 하태경 후보 그렇게 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침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째서 그렇게 몰상식한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들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답이라고 말해라. 참 볼상 사나웠습니다. 권순일 씨도 똑같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죠.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그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것도 창피한 일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소위 심지를 박아놓고 나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떠날 사람이 새로 인사를 하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2020년 9월 22일에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에 그 퇴임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9월 22일에 사표를 쓰는 사람이 9월 2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사무총장에 자기가 이미 데리고 있던 김세환 사무차장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 이제 사무차장 자리가 비지요. 거기다가 선거정책실장이었던 박찬진을 사무차장에 앉히고, 이걸 해놓고 그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2020년 9월 21일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왜 그랬을까? 막 의심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 대선에서도 또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왜 새로 오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걸 하게 안 하고 그걸 못 믿어서 자기가 그렇게 심지박기를 하고 왔을까?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캐볼 만도 하죠. 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이었던 그 권순일 씨가 이재명 피고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피고인은 그 전에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흔히 벌금 300만 원이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그 선거로 해서 취임한 자리를 내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상태인 이재명 피고인의 그 대법원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이 이 7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날이 운명의 날이다 하고 잔뜩 기대도 하고 이런저런 예측도 하고 그랬었죠. 이제 대법원에는 재판관이 12명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어서 이제 전체 13명이 됩니다. 일단 대법원 그 대법관을 봤을 때 12명 중에 1명이 이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법관은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권순일 씨처럼 예전부터 이재명 피고인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빠졌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1명이 남죠. 이 11명이 이제 그 전부터 그 심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뉜 겁니다. 하나는 파기환송을 하자. 그러니까 300만 원 벌금 받았던 것을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하자 하는 쪽이고, 또 한쪽은 상고를 기각해가지고 원심을 확정하자. 그러니까 300만 원 이걸로 확정하자. 유죄 쪽이라는 겁니다. 무죄와 유죄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무죄로 가자 하는 쪽에는 대법관이 노정희, 민유숙, 김상환, 박정화, 김재형 이렇게 5명이 있고, 유죄라고 하는 쪽에 이동원, 안철상, 박상옥, 이기택, 노태학 이렇게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전부 11명 아닙니까?
5명, 5명. 그러면 권순일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5명, 5명 나왔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이죠. 이게 지금 결국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 권순일 대법관의 그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권순일 대법관은 여기에서 무죄 쪽에 섰습니다. 이러면은 처음에 5대5에서 6대5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시 무죄 쪽에 섰습니다. 결론은 7대5로 무죄가 됐지만 대법원장을 빼고 봤을 때 11명 중에는 바로 이래서 언론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인 그 사람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유죄 쪽에 섰으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이래서 뉴스도 권순일 대법관 덕분에 이재명이 기사회생했다. 이거 기사 제목으로, 뉴스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권순일 대법관은 그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10달씩이나 충분히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재명 씨하고 관계 있는 줄 몰랐다 그랬죠. 방금 보았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씨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씨를 모른다. 과거에는 몰랐다. 이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언론사에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9월 24일자 뉴스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 대법관 위치에서 했던 그 재판입니다. 이재명 씨하고 연결돼 있는 그 성남의뜰 사건이라고 있죠. 성남 제1공단 지역에서 그 시행권을 가지고 맨 처음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이게 재판에서는 뒤집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에게 시행권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돼서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B 회사에서 성남의뜰에게 이게 넘어갑니다. 사실 이 사업은 성남의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해서 성남의뜰에게 이게 무난히 넘어가게 되는 B 회사가 이기게 그런 결론을 낸 거죠. 뭐 혼자 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대법원 판결에도 또 참가를 해서 자기가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2017년 9월에 이쪽이 피고 쪽이었겠죠. 그 성남시하고 관련된 원고 패소 판결에 또 권순일 대법관이 거기 판결을 했다. 이러고 보면은 결국 화천대유나 이재명 씨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사건이나 아주 깊이 관여가 돼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대충 권순일이라는 법관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가 국민에게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권순일 씨가 그 화천대유에서 받은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죠.
이것도 참 변호사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받은 그대로 차곡차곡 가방 속에 쌓아놨다가 원래 거기서 온 돈을 그대로 기부를 했다. 마치 이렇게 보이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돈이 소재하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은 아닙니다. 뭐 설령 같다 하더라도 의미도 없죠. 지폐 자체를, 그 종이 쪽지를 수집하는 게 아닌 한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뉴스가 그렇게 다뤄줬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화천대유에서 내가 받은 거 이거 몽땅 기부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화천대유에서 받은 것이 그게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서 그게 범죄다. 범죄 수익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남한테 줬다고 해서 이게 뭐 소위 땜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추징을 해야 하겠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을 남한테 준다는 거는. 게다가 이게 썩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기부라는 것도 꽤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실행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기부를 뭘로 하는가?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던져주든 침을 뱉어서 주든 돈을 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기부를 할 때 정말 기부하고 싶어서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기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그게 기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뉴스 나오고 이런 일이 차곡차곡 밖에 나오고 하니까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도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딱 받은 거 1,500만 원씩 10달치 1억 5천만 원쯤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심리로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그 인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이걸로 화천대유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다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권순일 씨의 이러한 행동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좀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문을 매일 쓴다, 이런 뉴스 봤죠? 재판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반성문을 쓴다 하는 의미가 될 것인가? 그 반성문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수련을 하듯이 정말 자기 자신을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반성문을 쓴다는 걸 봐달라 하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라면은 아마도 이 후자에 가깝겠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성문을 왜 쓰는 것일까? 결국 대책이 없으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좀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성문을 쓴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형사사건에서 뭐 폭행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면은 그 양형에서 좀 참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가해한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성문 쓰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반성문은 어떤 사람이 씁니까? 이렇게 범죄 혐의, 지금 논의되는 것이 그쪽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죄 지은 사람이 반성문 씁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면서 반성문 쓰지 않죠. 따라서 권순일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1억 5천만 원을 화천대유와 관계없는 제3의 전혀 다른 곳에 기부를 했다 하는 것은 유죄의 자백이 됩니다. 죄 지었다. 그렇겠죠. 뭔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봅시다. 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부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 행위를 보여주고 기부했다는 사실을 뉴스로 내보내는 방편입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죠. 이거를 그냥 휙 내던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러겠죠. 아, 권순일 씨는 1억 5천만 원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휙 집어던져도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돈 감각이 있는 뭐 그 정도 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그런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범죄 혐의,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던 그거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해준 거 맞죠? 기사회생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나와 있는데 그 길을 또 거기서 통과하면 이제 대선 선거운동 하겠죠. 그 대선에 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은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쯤은 그냥 내다 버릴 수 있는 권순일 씨에게 화천대유 고문짜리 하나 주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주는 거, 그 급여 주는 거, 그걸로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1억 5천만 원도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인데, 게다가 권순일 씨는 자기가 거기서 충분히 일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 돈 받을 만큼 합당한 일을 했다. 이거는 먼저 갚아야 될 은혜는 그냥 있고 또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전혀 안 갚아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한 대법원장 자리 정도는 줘야 은혜가 갚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큰 것도 아니죠. 아예 인생 끝나는 거였는데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유죄에 나왔으면. 자, 이렇게 봤을 때 화천대유 고문짜리를 줬다. 한 달에 1,500만 원 줬다. 그게 전관예우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이거는 선거 거래고 공직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되고 결국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된다. 이런 쪽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전관예우해서 앉혀놓고 매달 돈 얼마씩 준다는 그 문제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사를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보도된 사실만 가지고 법원의 판결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선거법을 구부려서 자기가 특정인을 생각하고 선거법을 구부리는 그런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말인가? 그런 사람이 지방선거, 총선 이거를 다 관리했다는 말인가? 이제 부쩍 겁이 나는 것이죠.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피고인의 입장, 그날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나왔던 그날 이재명 피고인의 입장에서 은혜 갚을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에 나온 그 대법원 재판에 변호인들, 쟁쟁한 변호인들 엄청나게 갔죠. 대법관 출신 이상훈, 이홍훈, 그날로 치면 세상 뜬 사람도 이름이 있고 이재명 구하겠다고. 민변 회장 출신인 최병모, 백승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송두환, 그리고 김종근, 정진열, 신재현, 차지훈, 김성식, 조희환, 김칠준, 김형태, 이런 변호인들 역시 생명의 은인 그룹에 들어가겠죠. 또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 이제 곧 나올 텐데 이미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이들 모두에게 화천대유, 천화동인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민관 합작 개발 사업, 돈 되는 사업, 그래서 차린 회사들 여기에 자리 하나씩 챙겨주고 그런 류의 은혜 갚음을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국민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밝히고 그리고 처벌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1억을 넣고 몇백억을 벌었는가? 이재명 도지사는 그걸 자랑을 하는데 리걸마인드는 어디다가 팽개치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돈의 문제, 그거는 어련히 수사기관이 알아서 추적을 하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선거를 그르치고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부패한 권력 노름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